평생 소득만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즐거울 것이다. 평생 즐겁게 사는 방법이 평생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금 박사 이용주 저자님과 이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연금 받는 방법은 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건 사실 우리 젊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내가 연금을 내서 불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네. 이제 눈앞에 노후가 닥치신 분들은 연금을 어떻게 받는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입 시점부터 연금 받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입 시점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국민연금은 다 평생 받는 종신연금형만 가능합니다. 네. 뭐 일시불로 단 1원도 찾을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라든가 뭐 IRP 이런 상품들을 보시면 어느 금융회사에서 내가 받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크게는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평생 받는 종신연금형,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만 나눠받는 확정기간형, 3번째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물려주는 상속형. 요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네. 적절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명보험사 연금은 이 3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증권사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기간형 중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신연금형이 생명보험사에서 가능한 이유는 종신연금이라는 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 계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적게 주고 대신에 오래 사신 분들에게 많이 주는 이런 구조로 이제 종신연금형이 나눠져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3가지를 어느 걸 선택하실 수도 있고 네. 비율을 결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연금 받을 때 꼭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절반은 종신연금형으로 받고 절반은 10년 확정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니까 그것도 선택하시면 연금 포트폴리오 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럼 연금 받는 방법 중에서 좀 어떻게 받는 게 좀 좋은 거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연금 특히 앞두고 계신 분들. 네. 연금을 불릴 때까지의 수익과 연금을 개시한 이후의 수익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연금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럼 네.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어차피 수익이 날 거니까 늦게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일반적인 연금들이 연금 개시한 이후에는 그냥 연금을 안정적으로 줘야 되는 거니까 네. 안정적으로 그냥 공시율, 금리 연동형인 경우가 많아요. 네. 자, 이런 연금들은 그냥 저는 단적으로 빨리 빼내셔라. 빨리 받으셔라. 네. 그래서 뭐 확정 기간으로 받으시는데 5년, 10년 확정형으로 빨리 빼내시는 게 좋다. 왜냐면 거기 들어 있어 봐야 이자가 거의 없는데 오래 묵혀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빼서 네. 그걸로 연금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 다시 내가 삼성전자를 쓸 수도 있고 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낮은 연금들은 빨리 빼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그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시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종신연금형을 깔고 가셔야죠. 왜냐면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확정기간형 그리고도 돈이 남으신 분들은 이자만 받다가 물려준 상속형 이렇게 좀 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억 정도 있으면 연금 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에요. 네. 1억 있는데 얼마 받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냥 정리해드릴게요. 종신연금형 기준으로 네. 65세에 받는다라고 했을 때 네. 35만 원에서 40만 원 월 이렇게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1억 정도 있으면이라는 건 1억을 넣은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1억을 넣으실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꾸준하게 돈 넣어서 늘어난 금액이 네. 연금 개시 시점에 쌓여있는 연금 재원 그 적립액이 1억 원이 되신 분들 적립액. 똑같은 조건이니까 네. 그러면 뭐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가지고 10년간 넣어서 6천만 원 넣고 네. 이동안 이자가 붙고 수익이 나서 연금 개시 시점에 1억 딱 붙어 있다. 네. 그럼 그 1억 가지고 얼마 받았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1억당 남자는 조금 많고 여자는 조금 적거든요. 네. 여자가 오래 사시니까 한 번 받는 금액이 작아요. 네. 그래서 한 35에서 4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참고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 집을 가입하시게 되면 6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씩 평생 받고 65세 25만 원, 70세는 30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네. 이건 이 집에 살면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연금보다는 조금 더 적은 구조가 되는 거죠.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대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은 네. 그 집은 집은 이제 나머지 상속이 되는 것이지만 네. 내가 연금 받는 받아간 금액을 집값에서 차감을 하거든요. 차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깎아먹고 가시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제일
좀 이렇게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네.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가장 합리적인 연금 설계는 결국은 원금과 함께 이자를 다 받아가시되 평생 받는 금액이 얼마냐를 보고 설계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아까 1억 맡기면 35에 40만 원 받는다는 것도 네. 이자를 받는 게 아니죠. 이자를 한 달에 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지금 없으니까. 네. 원금과 이자가 전부 다 차감돼 가면서 대신에 이거를 돌아가신 그날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 자, 연금 받을 때도 뭐 당연히 피할 수 없는 네. 세금은 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국민연금 받을 때 네. 세금 낸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 네. 다 연금 받을 때 세금 내시기 때문에 혹시 연금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들은 전부 다 연금소득세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연금저축도 연금소득세로 내셔야 됩니다. 물론 1,200만 원 이하까지는 3.3에서 5.5% 분리과세 하지만 연금소득세 다 내야 되는 거죠. 특히 연금 받으신 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근로자들이 직장 다니면서 이제 나중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네. 연말정산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공제받을 게 많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인적공제 본인도 있고 배우자 공제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근로자들은 뭐 신용카드 많이 쓰면 공제해주고 의료비 많이 쓰면 공제해주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교육비 쓰면 공제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들은 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연봉이 5천이라 하더라도 실제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표준은 뭐 2천, 1,000밖에 안 되니까 세금이 얼마 안 나오는 데서 환급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연금소득은 공제가 연금소득 기본공제하고 인적공제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연금을 3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월급 3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연금 받을 때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300만 원 다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세금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고 네. 연금 저축 상품도 나중에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원천징수하고 받으시고 이것이 연간 1,200만 원 넘어가시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그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것도 연금 받으실 때 포트폴리오 관리 다 하셔야 돼. 그죠?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좀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비과세 연금을 하는 거죠. 아, 비과세. 비과세 연금을 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 한도까지는 최대한 이용하시라고 하시는 거. 아까 개인연금 보험에서 말씀하신 뭐 비과세 한도 같은 거. 네. 이런 거. 그리고 뭐 또 팁이 있다면 연금을 이제 연금소득세나 이런 거 보시면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굳이 팁을 드리자면 연금을 좀 늦게 개시하거나 네. 아니면 금액을 적게 해서 오래 받으시면 세율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듣기에 연금은 뭐 물가 상승률 해치를 못한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의 100만 원이 사실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제 큰 금액은 아닌 정도가 된 사익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네네. 뭐 지금부터 20년, 30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가 네. 얼마나 될런지 좀 네. 궁금하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으세요. 이제 네. 지금 보니까 뭐 이 정도 내가 금액을 내면은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데 뭐 지금도 큰 금액이 아닌데 나중에 이거 얼마 되겠냐. 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내는 금액은 정해진 금액, 뭐 10만 원, 20만 원 정해진 금액을 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매년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나는 올라가는 만큼 더 내야 되거든요. 네. 나는 물가가 올라가도 동일한 10만 원을 계속 내고 있으면서 나중에 내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민연금은 납입 방식이 정액 납입 방식이 아니라 정률 납입 방식이에요. 그렇죠.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아니라 당신 월급의 9%를 내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가가 올라서 급여가 오르고 1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만 원 받게 되면 9만 원 내던 것이 18만 원 내야 되고 네. 500만 원 받게 되면 45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미래의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이 고민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내가 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정률로 연금 납입을 늘려가시는 것. 그러면 결국은 노후에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은 해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요즘 뭐 종신보험 뭐 가입하고 있는데 네. 연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종신보험은 네.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 무슨 보험인지 아시죠? 네,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연금보험이 아니라 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잖아요. 받다가 돌아가시면 네. 받는 보험이 사망보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잘 안 돌아가시니까 네.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노후에 이걸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사실 상품 특징이 나와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돌아가시면 받는 보험과 연금은 오래 살면 받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반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창과 방패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근데 내가 창을 사서 방패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애초부터 잡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요. 뭐 한두 개 막아줄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창은 찌르는 거지 막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창을 샀는데 나중에 이걸 방패로 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목적으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얘를 연금 전환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노후에 연금이 없어서 이 종신보험마저 연금으로 써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연금 전환하지 마시고 연금 전환이라는 것이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그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이 사망보험금을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식한테 받으셔라. 자식한테 용돈을 한 달에 20만 원씩 받으셔라. 네.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뭐 가입한 지 오래되었는데 네. 수익이 안 나는 연금도 좀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해야 돼요? 리모델링? 네. 네, 해지? 방법인데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가입한 지 오래되셨는데 이 상품의 기본적인 수익률이 너무 낮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금리를 연동하는 연금들은 네. 과거에는 금리가 높았을 때는 금리를 많이 드렸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꾸준하게 돈을 모아갈 때는 금리가 높았는데 네. 진짜 많은 금액이 모인 지금은 금리가 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원금 조금 넘는 수준 이런 경우가 있고 앞으로 얘를 계속 들고 있어도 결국은 답이 없는 앞으로도 금리가 아주 폭등하지 않는 이상 이 저금리 취소가 계속된다면 결국은 큰 의미 없는 연금들이 있잖아요. 네. 자, 이런 상품들을 들고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투자형 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이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잘못되어 가지고 네. 굉장히 수익이 안 나신 분들도 네.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그걸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는 물론 아주 오래전에 가입한 확정금리 굉장히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네. 그렇지 않고 수익이 안 나는 연금들은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서 수익이 좋은 상품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찾아보시면 거기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금융상품이 계속 진화하면서 네.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걸 계속 금융회사들이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 해당하는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있을 겁니다. 저 요즘 뭐 주택연금 관심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어때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금 시행된 지가 거의 10년, 15년 정도가 됐는데 네. 현재 가입자가 한 8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별로 반응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많이 안 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네. 그 전에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후회를 하기도 해요. 음. 내가 집값이 5억일 때 가입했는데 네. 지금 집값이 7억, 8억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연금 수령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는 게 내가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대출이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빚 내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 자녀들도 반대하고 있죠. 네. 저 집이 내 집인데 저걸 연금을 받고 가신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주택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택연금 대출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해서 나중에 월복리로 불어난 대출이자를 상환해야 된다. 돌아가시면. 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어서 사실상 주택연금 가입이 꺼리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집을 담보로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네. 평생 이 집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렇죠. 어디 안 가시고 주거가 보장되고 소득이 그렇죠.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부의 진리 마지막 장 5장에서 쓴 내용이 있거든요. 천국에는 삼성전자가 없다. 네. 천국에는 강남부동산도 없다. 내가 이 집을 들고 하늘나라 가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내가 사는 동안 이 집을 잘 활용해서 쓰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주택연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그리고 집값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연금 수령액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 뭐 활용하는 뭐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주택연금이요.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나이 드신 분보다 젊으신 분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젊으신 분들 중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이 당장 필요 없잖아요. 네네. 지금 나이가 60세, 70세가 돼야 가능한 거니까. 네. 근데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서울 한복판이 아니라 외곽, 시골에 거주하시는 부모님 계실 거예요. 예, 그 시골에 있는 집값들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집에 우리 부모님 살고 계시는데 만약에 뭐 지금은 그 부모님 살고 계시지만 그 네.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시골 외곽에 있는 주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상속받으셔야 돼요. 그럼 재산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실 수도 있고 네. 취득하니까 취득세 내셔야 되고 등록세 내셔야 되고 재산세도 내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면 내가 물려받았으니까 그 집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 수도권에 이렇게 도시에 사시던 분들이 외곽에 있는 집을 들어가시겠어요? 자기가? 안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내가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집을 팔거나 세를 놔야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사회의 앞으로를 보시면 외곽은 점점 더 비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외곽에 있는 주택들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거주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빈집이 되어가는 거죠. 아무도 팔리지도 않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않는 집. 그러면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그걸 환금할 수 있는, 팔 수는 없는 문제가 생기는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집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주택연금. 지금 당장 부모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주택연금 받으시라고 하시고 네. 사실 부모님이 주택연금 안 받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연금 받아서 계속 연금이 나오게 되면 그 돈을 따로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값이 연금으로 받아서 다른 자산으로 모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중에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연금은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그 집을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국가가 알아서 처분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으면 오히려 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시골에나 외곽에 네. 향후에 팔기 어려운, 매매가 어려운 집들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면 그 집은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고요. 근데 정부는 그런 데서 팔면 아무래도 싸게 팔지 않나요? 아무래도 경매, 공매를 하니까 싸게 팔겠죠. 네. 그러니까 오래 받아서 집값 이상으로 받아가시게 되면 제가 보기엔 그런 걱정이 없으실 것 같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집이 안 팔리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주택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내가 집값은 3억인데 5천만 원 대출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주택연금을 대출 있어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대출 있는 채로 가입하면 내가 집값이 예를 들면 5억인데 5천만 원 대출이 있다. 그러면 10%만 대출이니까 연금은 내가 100만 원 받을 거 90만 원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 대출이 끼어 있으면 국가에서 대출을 상환해주고 연금을 주는 구조다 보니까 연금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집값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대출을 외부 자금을 통해서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훨씬 유리한 좀 현실적인 팁이네요. 네. 그럼 연금 박사 이제 저자님께서 네. 좀 추천하는 연금 상품 네. 최종적으로 뭘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 IRP는 기본으로 가져가신다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개인연금보험. 네. 개인연금보험 중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관심이 많으시는 것이 최저보증연금입니다. 네. 현재 단리로 5%까지 드리는 연금들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내면 거기에 5% 이자를 매년 불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5%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5% 이자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이유가 반드시 연금으로 받는 조건 하에서만 주는 거예요. 중간에 해지하거나 중간에 인출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을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더 페널티가 클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오히려 추천하는 연금 상품은 뭐냐면 금리는 높으나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조건만 내가 확실하면 나는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도저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품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많은 금융회사의 상품들이 다 그래요. 이제는 네. 금리가 낮아져서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반드시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 그렇죠. 그 조건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보시고 선택하시는 거. 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거다. 연금저축 IRP는 일단 필수다. 네. 라는 얘기가 좀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네. 네. 자, 그러면 결국 이 연금을 준비하는 이유는 네. 사실 노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노후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저자님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컨설팅 해드리고 네.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노후 준비가 안 된 삶은 어떤가요? 그거를 얘기를 해주셨을 때 시청자들이 보고 아 네. 정말 위험한 거구나. 음. 예,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대한민국이 OECD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1위고 네. 그 자살률 1위인 이유가 경제적 빈곤함이 또 1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시더라도 네. 노후에 연금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의 노후가 굉장히 행복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선진국들 보시면 네. 우리나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막 IRP 무슨 뭐 연금 저축, 연금 보험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사실 연금 선진국들에 가보면요.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예, 이거를 내가 왜 가서 보험회사 가가지고 가입하고 이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401k, 뭐 슈퍼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가입돼서 회사에서도 불입해주고 나도 거기다 추가 납입을 해서 이거를 꾸준하게 쌓아 나가시는 것이 20대부터 시작해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자동으로 누구나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은퇴하시게 되면 연금 소득이 보장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약간 늦었고 제도 도입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안타깝게도 주식, 부동산, 요즘 비트코인까지 네. 이런 약간의 투기성 자산들, 재테크 목적의 자산들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늦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노후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보시면 노후에 연금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힘드세요. 그거는 저는 상담하면 느끼지만 은퇴를 앞두고 은퇴를 준비하시고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네. 그것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얼마 전에 어떤 고객이 얘기하셨는데 자기 어머니가 땅이 있으셨는데 이걸 농지연금을 해드렸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어머니에게 농지연금을 해드린 것이다. 왜? 어머니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소득이 꼬박꼬박 매달 통장에 찍히시니까 네. 이게 노후의 소득에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가능하시다는 거죠. 금액을 더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해진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 노후 준비를 하려면 이 꼭 연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연금이 하나의 제도인 건데 네. 이 노후 준비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청춘 청년들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거는 약간 좀 대비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지금도 중요하고 똑같이 또 우리 미래도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지금을 조금 만족하면서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네.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그런 메시지 한번 좀 주세요. 네.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100세 시대라는 것은 네. 사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도 100세를 살았던 분들이 계셨겠지만 그때는 한두 명이었고 지금은 집단적으로 100세를 살아요. 그렇죠. 너도 100세? 나도 100세? 김 작가님도 100세? 네. 저도 100세. 근데 100세가 되면 나이가 들면 판단력, 그다음에 기억력, 활동력 이런 것들이 세태하겠죠. 전부 쇠퇴하게 돼요. 네. 그래서 특히 20, 30대 뭐 MZ세대도 있고 젊으신 분들인데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실제로 뭐 저기 지역에 가시면 그런 게 있어요. 네. 노후 체험관. 혹시 집에 다닐 때 그 문턱 있죠? 문턱. 그죠? 우리 옛날에 다 문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턱이 높아요, 낮아요? 문턱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거나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이거 넘어가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지는 노후가 나에게도 반드시 온다. 근데 그때가 됐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내 노후를 지켜줄 네. 것인가. 그리고 뭐 요즘 뭐 파이어족 하면서 일찍 퇴직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일찍 퇴직해도 좋은데 평생 소득만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즐거울 것이다. 평생 즐겁게 사는 방법이 평생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자님 말씀드리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이 네. 이제 노후가 되어서 준비를 하려고 할 때는 네. 사실상 이미 너무 많이 늦은 거잖아요. 네. 그때 가서 뭘 해결하려고 해봤자 사실은 그때 가서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되게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있을 때 네. 노후가 아닌 젊은 청춘, 청년 네. 시절에 그걸 준비를 해놓고 세팅을 해야지 그 인풋이 있었어야지 아웃풋을 노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세상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설계를 검토해 보시고 네. 뭐 제가 무리하게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딱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만 꾸준하게 하셔라. 공무원처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자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연금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연금박사 이영주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